안녕하십니까. 국현 교수님 공동 호스트 권한 드렸고요. 그 슬라이드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박규상 교수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예, 예, 국현 교수님, 그 의학관리원 이현철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 예, 공동 호스트 권한 드렸고요. 지금 슬라이드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슬라이드를 아직 안 띄워. 아, 제가 공유할 화면이 뭐가 걸려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 아니고, 다시 나갔다 들어야 되나? 음, 호스트맨, 호스트맨. 돼 있지 않나요? 공유. 공유하면 될 텐데. 아, 됐구나. 음, 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화면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아니, 작은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화면 크게 보이는가요? 예, 크게 보입니다. 아, 예, 예.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그 저한테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한테는. 네,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는 거죠? 가끔 자그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는 작게 보여요. 아주 작게요. 아주 작게는 아니고요. 그냥 전체 면적이 4분의 1 정도만 네, 차지할 제, 정도로. 제 거 모니터가 옆으로 굉장히 넓은 모니터예요. 예. 게이밍 모니터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학생들 강의할 때 보면은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이 창을 써볼까요? 그냥 이거 슬라이드 쇼를 하지 말고 이거 파워포인트를 그냥 이걸 화면을 띄울까요? 그냥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괜찮으신가요? 아까보다는 크게 보이는데요. 예, 혹시 그 모니터 문제라면 그 슬라이드 쇼를 하면서 예. 그 화면을 복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혹시 안 되나요? 아, 그게 복제가 된 상태였어요. 아, 된 아니, 상태인가요? 예, 제 화면이 옆으로 넓은 그 게이밍 모니터여가지고 아, 그 화면을 쓰면은 하여튼 항상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예.
복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직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그냥 4분의 1 크기. 제가, 예, 제가 그거를 조절을 잘 못하겠네요, 여기에서. 예. 그럼 쉽지 아까처럼 않아서. 하시고 옆에 슬라이드 안 보이게끔, 예, 그걸 예, 좀 그걸 최대화 줄여가지고, 시켜주시면, 예, 예, 이렇게, 예. 그 위에도, 예, 예. 그 화살표 있는 거 있죠? 그 국현 선생님 이름 옆에, 예, 맨 어디, 위에 예, 오른쪽에요? 예, 예, 예. 그 옆에 걸 누르시면, 아, 이건가요? 네. 예, 그러면 위에, 리본 자동 숨기기? 예, 예. 어떤가요? 전체 화면으로 보이는가요? 다시 또 작아졌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진짜 죄송해요. 저희 하여튼, 제 것이 좀, 설치가 좀, 리본 모이기, 리본 숨기기를 다시 탭 표시를 예.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지금 좋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 12월 의학 한림원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올해 마지막이고요. 국내의 최고의 의사과학자이시고 양리학자이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국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국현 교수님 소개해드리면 국 교수님은 1992년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양리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교토대학과 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포스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셔널 리서치 레보레토리 PI 그 말씀이 많이 이기도 끊기게 들려서요. 하고 네. 두 번에 걸 어. 네, 대한양리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이제 좀 나은데 도중에 좀 끊겨 들렸었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예, 제가 예, 그래서 국현 교수님 오늘 주로 혈관의 석회화나 기타 카디오바스큘라 리모델링 쪽으로 일관되게 연구해 오셨는데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스 인 카디오바스큘라 리모델링에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국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현입니다. 오랜만에 다들 인사드립니다. 좀 자주 찾아뵙고 행사나 또는 모임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요. 오늘 특별히 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학한림원과 그리고 소개해 주신 박규상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Epigenetic Regulators in Cardiovascular Remodeling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내용을 좀 발표해 드릴까 합니다.
카디악 리모델링이라 하는 것은 다양한 병리적 자극에 의해서 심장 및 기능의 그 구조적 변형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암에 의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빈도가 높은 사망 이유가 심장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심장은 그 주위에 주어지는 뭐 당뇨라거나 고혈압, 노화, 관상동맥 질환,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 심장 자체가 심장 비대가 된다거나 관상동맥 질환이 된다거나 섬유화 그리고 확장형 심근증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심부전이 발생하는데요. 심부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걸로 인해서 심혈관 사망이 증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이제 응급의료 체계가 많이 잘 발달돼 가지고 이거 재밌는 통계인데요. 2010년부터 2022년도까지 더욱더 식생활이 그렇게 서구화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네, 말씀이 잘 안 들리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이스케믹 네. 하트 디지즈에 의한 사망률은 별로 증가되지 않는 데 비해서 심부전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에 의해서 환자가 도달했었을 때 이제 수술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 생존율 자체는 정체돼 있고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그런 편인데 비해서 그때 한번 마이오카달 인팍션 등의 인설트를 받은 환자들이 뭐 20년, 30년 그렇게 수십 년 지난 후에 돼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신부전이 동반돼 가지고 입원하게 되고 또 한번 신부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신부전이 발생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만 명당 이렇게 사망률이 이렇게 현저히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헤드폰을 끄고 하는 게 좋을지 제 소리가 자꾸 저한테 들려서 많이 좀 불편해지는데요. 박출률 보존 신부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줄 보존 신부전이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 들어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신부전의 한 타입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박출률은 초음파 심장 초음파로 비교적 쉽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가 많이 보급되고 해서요. 그래서 박출률 즉 들어온 혈액 중에 몇 퍼센트가 나가느냐 그 퍼센트를 비교해 봤었을 때 약 50% 미만이 되면 이게 신부전이 있다.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초음파를 활용해서 그렇게 박출률을 계산하는 것이 하나 맹점이 있는데 이게 뭐 100cc가 들어와서 50cc가 나가더라도 박출률은 50%이고 만약 60cc가 들어와서 30cc만 나가더라도 박출률로 보면 50%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박출률만으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실제 카디악 아웃풋이 줄어드는 경우 중에서도 박출률은 정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박출률 보존 신부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초음파 이제 사진을 보면 이거는 파라스타널 뷰, 롱액시스 뷰인데요. 여기가 레프트 에이트리움이고 여기가 레프트 벤트리클 그리고 레프트 에어타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컨트랙틸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월 모션도 많이 떨어져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이후에 동반되는 그와 같은 박출률 저하 신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최근에 새로운 개념으로 되는 것은 박출률 보존 신부전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 머슬 워링이 이제 돋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축되는 퍼센트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 정도 정상과 가까운데 이게 실제로 카디악 아웃풋 즉 박출량은 줄어들어 있는 즉 심장의 heart can't feel이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박출률 보존 신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박출률 보존 신부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2025년
6월부터 심혈관 리모델링 질환 혁신 제어 의과학 연구센터, 즉 MRC의 센터장으로서 이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 책임자와 제1그룹 책임자를 맡고 있고 2그룹 책임자는 엄광윤 교수, 그리고 핵심 공동연구원으로 이와 같은 분들을 같이 모시고 이제 저희 센터를 시작했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크게 두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혈관 리모델링과 심장 리모델링으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고, 저는 이제 혈관 리모델링과 심장 리모델링을 모두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MRC에서는 혈관 리모델링으로 저는 연구에 이제 컨트리뷰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관 리모델링 중에서도 저희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혈관 석회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심장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대형 심근증이나 심장 섬유화와 관련돼서 연구를 더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준률 보존 신부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 박준률 보존 신부전 또는 약간 중간 정도 박준률이 좀 떨어져 있는 그 정도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 신부전의 약 40%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가 박준률 보존 신부전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박준률 보존 신부전이 기존에 있는 치료제는 거의 다 효과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됐고요. FDA에서 승인된 약제로서는 유일하게 SGLT2 억제제, 이 당뇨 치료제로서 글루코스를 배설을 하게 하는 그런 당뇨 치료제인데 이것만 현재 FDA에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RN이라거나 다른 약제들도 있긴 하지만 어찌되든 치료 효과도 있고 FDA에서 승인받은 것으로서는 현재까지는 SGLT2 이니비터만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외국의 경우에 이렇게 박준률 보존 신부전은 비만과 많이 관여되어 있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비비만성 헤페프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때는 좀 더 고혈압이 더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있어서 아마 이런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 분야를 좀 더 연구하고자 하고 연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카디악 리모델링이고 두 번째는 베스큘러 카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었던 것 도중에 최근 들어서 피카프라는 단백질 아세틸화 요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저희는 2006년도부터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 즉 HDAC이라는 몰레큘에 대해서 심장 비대증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모두 다 제가 교신 저자로 나온 논문이고요. 2006년도에는 클래스 1 HDAC이 카디악 하이퍼트로피를 이니비터가 카디악 하이퍼트로피를 차단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 이 2년 뒤에서는 이렇게 HDAC2라는 클래스 1 HDAC 중에 하나인 HDAC2가 중요한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서는 이 HDAC2가 포스포릴레이션이 중요하고 이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는 것은 케이슨카네스 2 알파이에서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2011년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연구를 계속 진행시켜서요, 프로틴 포스파테이스 2A가 HDAC2를 디포스포레이션 시키어서 카디악 하이퍼트로피를 프리벤션하고, 또 시작 프로틴 70가 이거 디포스포레이션 스테이트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서 카디악 하이퍼트로피를 일으킨다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보다 더 최근에서는 S 나이트로실레이션에 의해서 다이스톨릭 디스펑션과 헤페프가 유발될 수 있음을 저희는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는 2014년도에는 피카프를 그때 먼저 한번 다루기를 했었는데요. 심장비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피카프라는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가 활성화되고 이것에 의해서 HDAC2의 K75가 아세틸레이션 되고 이렇게 되면은 케이슨 카이네스 2가 리크루트 되고 이것에 의해서 포스포레이션 돼서 엔자임 액티비티가 증가돼서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일련의 시퀀스를 저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카프에 대해서 더 추가 연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먼저 그 2014년도에 나온 논문에 있어서는 피카프가 HDAC2하고 다이렉트 인터랙션을 하고 피카프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었을 때 HDAC2 자체를 아세틸레이션 시킬 수도 있고 또 이제 세포 실험이긴 합니다만 류신 인코퍼레이션이라고 단백이 어느 단위 시간 동안 합성되는 정도를 확인해 봤었을 때 피카프를 과발현시키게 되면은 이게 류신 인코퍼레이션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해서 아마도 피카프가 하이퍼트로피를 일으키는 인자로서 프로하이퍼트로픽 인자로서 이제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주로 세포 실험 위주로 해서 그때 이제 서큘레이션 리서치의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저희는 피카페에 대한 연구를 보다 더 수행해 보고자 이제 낙다운, 즉, 유전자 발현을 낮추는 쪽으로 해서 세포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정말 예상과는 정반대로 낙다운을 시켰을 때도 카디악 하이퍼트로피나 또는 심장 병이 있을 때 증가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카디오제닉 마커들, 예를 들어서 맵2C와 같은 트랜스크립 팩터나 HR 레트릭 펩타이드 같은 것들이 프로틴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즉, 과발현 시켜서도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고 낙다운 시켰어도 하이퍼트로피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마커들이 증가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제 낙다운 시켰었을 때 이게 세포 사이즈 같은 것도 증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인비보에서도 나타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는 트랜스버스 에오틱 컨스트릭션이라고 마우스의 대동맥을 3분의 2 정도만 라이게이션하는 그런 미세 수술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랜스버스 에오틱 컨스트릭션을 하게 되면은 마우스 하트로 이제 백워드 프레셔가 걸리니까 그로 인해서 카디악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동물 모델이 있는데요. 그때 얻어진 마우스 카디오마이사이트에서 피크업 익스프레션 양이 줄어들고 또 저기 휴먼 데이터를 GU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피크업 익스프레션을 확인해 봤더니 다일레틱 카디오마이패티 페이션트에서는 피크업 익스프레션 양이 떨어져 있는 것을 관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비보 상황에서의 역할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는 나카웃쥐를 제조했는데요. 나카웃은 크리스퍼 캐스9로 해서 진 딜리션 방법으로 해서 이제 제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 베이스 페어 정도가 딜리션된 나카웃쥐를 만들었고 이렇게 전신 조직에서 다 나카웃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 애니메이션이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됐네요. 저기가 슬라이드 쇼로 하게 되면은 다 보여줄 텐데 좀 부분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살짝 봐볼까요? 무슨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심장 비대를 이제 이렇게 봤더니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심장이 태그를 하면은 심장이 커집니다. 근데 낙하웃에서 태그를 하게 되면은 심장이 저희는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화돼서 심장 비대가 더 강화돼서 나타나고요. 그때는 좀 더 이렇게 다일레이티드 된 형태의 심부전 이제 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핫 웨이트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랜스퍼스 에어틱 컨스트럭션 자체에서도 증가되지만 이게 더욱더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를 측정했었을 경우에도 이게 이제 면적이 증가되는데 태기에서 증가되는데 이게 더 낙하웃에서 더 강화돼서 나타났습니다. long 웨이트를 재봤습니다. 그 심부전에 빠지게 되면은 폐 무게가 폐 이제 컨제스션이 만들어져서 폐 이제 무게가 증가되는데 폐 무게도 역시 트랜스퍼스 에어틱 컨스트릭션에서 증가된 것이 더욱더 강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강화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카디악 파이브로시스 면적 역시 낙하웃에서 더 강화돼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초음파를 시행해 봤습니다. 그랬던 초음파를 시행해 봤더니 이 이젝션 프랙션이나 프랙셔널 쇼트링이라는 이와 같은 컨트랙틸리티를 반영하는 그와 같은 인자들이 낙하웃에서 또 태그를 한 상태에서 낙하웃에서는 더욱더 떨어지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핵을 했더니 이제 마우스 서바이벌 자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35일 정도가 되면은 약 60% 정도만 서바이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부전이 심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레프트 벤트클라 포스테리어 월 인데 포스테리어 월이 이제 트랜스퍼스 에오틱 컨스트릭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증가되어서 이제 이렇게 심근벽이 두꺼워져야 되는데 심근벽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즉 심장벽이 충분히 따라서 두꺼워져서 이제 하이퍼트로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이퍼트로피 똑같은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낙하웃에서는 심근벽이 얇아지는 현상이 보여져서 전형적인 확장형 심근증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EM 사진에서도 저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심장에는 심근세포뿐만 아니라 카디악 파이브로블라스트도 있고 혈관세포도 있고 혈관평활근도 있고 전도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일레트 카디오마이패티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뭐 심근세포가 주로 메이저하겠지만 그런 다른 세포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심근세포 특이적인 효과로서 이렇게 다일레이션이 일어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기 컨디셔널 낙하웃쥐를 제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카프 CKO를 쥐를 이제 사이아진에 주문해가지고 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쥐를 이제 이렇게 표현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CKO 쥐는 MIH7이라는 즉 알파 MHC 크리 쥐하고 같이 교배를 해가지고 심근 세포 특이적으로 이제 낙하웃된 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카디오마이사이트에서는 피카피 익스프레션이 떨어져 있고요. 난카디오마이사이트는 피카피 익스프레션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쥐를 가지고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심장 크기가 트랜스버스 에어티 컨스트릭션에서 이만큼 증가되는데 CKO에서는 더욱더 강화돼서 나타났습니다. 즉, 피노카피가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브로시스 역시 트랜스버스 에어시 컨트랙션에서 나타나는 게 더욱더 강화돼서 나타났습니다. 즉, 심장 무게도 역시 증가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렁 무게도 이제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 똑같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버스 에어티 컨스트릭션에 의해서 서바이벌 자체가 현재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빨리 더 죽더라고요. 그것을 찾았고, 파이브로시스 에어리어 역시 이렇게 강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는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해봤는데, 그 홀바디 낙아웃에서 마찬가지로 프랙셔널 쇼트닝과 이젝션 프랙션 같은 것들이 이제 현저히 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역시 포스트리 월 티크니스가 동반돼서 증가되지 않는, 즉 이렇게 페일리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음파로서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데 피카프에 의한 이런 아까와 같은 그런 현상은 카디오마이사이트 스페시픽하게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커니즘을 스터디를 해봤는데 저기는 GU 어널리시스를 했었고요. RNA-seq을 해서 DEG 어널리시스를 해봤는데 주로 이제 그 메타볼릭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유전자들이 이제 많이 변화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자들이 이제 상위 그 시그널이 뭘까 봤었더니 이제 AMPK가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AMPK의 익스프레션 양을 봤더니 AMPK 자체의 익스프레션 양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AMPK는 아시다시피 심장에서 심부전을 프로텍션하는 저희한테 이로운 그 엔타이 하이퍼트로픽 엔타이 하이트 페일리어 유전자로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MPK의 액티비티는 포스폴레이션에서 조절되고 그러니까 즉 포스폴레이션 됐을 때 AMPK 엔자임 액티비티가 증가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AMPK 액티비티를 낙하우트에서 확인해 봤더니 포스폴레이티드 폼의 AMPK가 익스프레션 양이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 낙하우트에서는 AMPK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아마도 그래서 이게 카디오 프로텍티브하기 때문에 AMPK가 떨어진 것에 의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세포 수준에서 피카프를 낙다운 시켰을 때도 AMPK 익스프레션 양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AMPK의 다운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ACC라는 그에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낙하웃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와서 전반적으로 피크업 낙하웃에서는 AMPK 시그널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캅 자체는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AMPK를 직접 아세틸레이션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데 문헌 고찰을 했더니 AMPK는 포스폴레이션에서 레귤레이션 되지만 아세틸레이션에서는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다는 논문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봐서 실제 아세틸레이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은 아세틸레이션 되지 않습니다. 즉 피카프의 경우에 과발현시키더라도 AMPK 아세틸레이션이 증가되지 않았고요. 낙하웃에서도 아세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변화되는 것은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게 AMPK를 레귤레이션 하는 것이 그 상위의 다른 몰레큘에 의해서 이제 레귤레이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LKB1과 CAMKK2라는 두 가지 몰레큘이 그동안에 알려져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KB1에 대해서 LKB1은 포스폴레이션에서 레귤레이션 되는데 피크업 낙하웃에서 LKB1이 익스프레션량이 변화되는가 확인해 봤더니 변동이 없었던 걸로 봐서 LKB1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피크업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CAMKK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카프에서 CAMKK2가 아세틸레이션 되고 CAMKK2가 아세틸레이션 되면은 엔자임 액티비티가 증가돼서 이게 AMPK를 활성화시킬 것이다라는 가정을 세웠고요. 그와 같은 스터디를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다 빠졌네요.
자,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카웃에서 캠KK2 자체의, 캠KK2의 아세틸레이션 자체가 떨어지는 걸 확인했었고, 그다음에 피카프를 과발현시키면 캠KK2가 아세틸레이션 증가되는 것도 확인했었고, 낙다운 시키면 캠KK2 아세틸레이션 감소되는 걸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mplete cell free condition에서 GST 퓨전 프로틴을 만들어서 GST 피카프가 GST 캠KK2를 아세틸레이션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역시 아세틸레이션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캠KK2와 그다음에 AMPK가 다이렉트 피카프가 다이렉트 인터랙션 한다라는 것을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었고 인비보 상황에서도 인터랙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피카프 자체가 캠KK2와 AMPK2의 인터랙션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 즉 피카프에서 캠KK2가 아세틸레이션 되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컨포메이션을 체인지가 일어나서 AMPK와 서로 인터랙션이 증가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예상대로 캠KK2와 AMPK의 인터랙션 자체는 피카프가 추가로 주어지게 되면은 인터랙션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오노마이신이라는 것은 캠KK2 액티베이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캠KK2 액티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AMPK의 활성화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스터디로서요, 저희 SPB라는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크업 액티베이터인데 이거를 저희는 태그를 수술을 하고 3주째부터 이제 SPB106 컴파운드를 이틀마다 이렇게 주사를 해서 5주째 될 때 이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SPB 컴파운드를 하게 되면 트랜스버스 에오시 컨스트릭션에 의해서 나타난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여기에 비해서는 더 확실히 더 줄어들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 하트 웨이트 자체도 트랜스퍼스 에어티 컨스트릭션에 비해서는 SPB를 처리를 하게 되면 저 줄어드는 걸 할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고, 파이브로시스도 줄어들고, 그 다음 프랙션 쇼트닝과 이젝션 프랙션도 이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타겟들도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처음에는 저희가 2014년도의 논문에 의하면, 피크업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면 그 자체로 카디악 하이퍼트로피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때, HTEC2를 아세틸레이션 시키는 것이 기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카디악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도 피크업을 오버 익스프레션 했더니, 그때 파이브로블라스트 액티베이션 되는 걸 확인했는데, 그때는 스메드2라는 몰레큘을 아세틸레이션 시켜서 일으킨다라는 것을 저희는 작은 페이퍼를 한 편을 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피카프 디피션시일 때, 즉 피카프가 낙다운 됐었을 때도 역시 이제 심장 비대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피카프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을 그런 경우에는 다이솔릭 디스펑션, 즉 카디악 하이퍼트로피 타입의 심장 일라지먼트가 나타나는 데 비해서 픽업 낙아웃 되었을 때는 다일레티드 카디오마이패티 형식으로, 즉 심근벽은 얇아지면서 심장이 커지는 상태의 그런 하트페일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 관여되어 있는 시그널로서는 캠KK2와 그리고 그 다운스트림인 AMPK가 관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제 파트를 마치고요. 두 번째 파트는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이제 연구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이제 대학 화순 캠퍼스를 이제 조감도로 보이는 것 같은 사진이고요.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은 베스큘라 스몰 셀이 오스테오블라스트 라이크 한 셀로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 되는 과정입니다. 이 자체는 하필러의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인자로서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을 레귤레이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은 정상으로서는 컨트랙타일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스마원라거나 SM28 알파라거나 이와 같은 주요한 전사인자들을 이제 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아디포사이트로서도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이 될 수도 있고 또 신테틱 VSMC로 이제 전환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특이하게도 이게 뼈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표현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전사인자로서 렁스투라는 그와 같은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 같은 것들이 발현되면서 오스테오제닉한 베스큘러 스무스 머슬 셀로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스터디를 시작하게 된 것은 HDAC 이니비터를 가지고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HDAC 이니비터가 심장 파이브로시스도 억제하고 하이퍼트로피도 억제하고 그리고 또 다른 팀에 의해서는 마이오카르디얼 인파크션도 억제하고 아리드미아도 억제하고 하는 식으로 전부 다 만병통치약처럼 마침 HDAC 이니비터가 엔티캔서로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논문이 이제 발표됐었고 저희도 이제 그와 같은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생각한 데는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도 역시 HDAC 이니비터에 의해서 치료되지 않을까라는 그 굉장히 좀 나이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저희는 전혀 이제 다른 정반대되는 오히려 HDAC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 더 강화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2016년도에 이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논문의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봐 보면 정상적인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HDAC1이라는 몰레큘이 도미넌트 해가지고 렁스2라는 그 오스테오제닉 디퍼런시에이션을 일으키는 전사인자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MDM2라는 이틸 라이게이스 엔자임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MDM2가 과변환하게 되고 이 MDM2에 의해서 HDAC1의 KH14 폴리유비키네이션이 일어나서 HDAC1을 프로틴 디그라데이션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HDAC1이 없어지게 되면 렁스2가 다시 리액티베이션 되게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칼슘 디포지션이 일어나서 칼시피케이션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으로서 저희가 2016년도에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후속 연구로서 그럼 실제 MDM2가 과연 칼시피케이션을 일으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MDM2 나카우지를 구했습니다. MDM2 나카우지는 엠브리온을 리탈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터디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는 다행히 플락스 쥐를 구할 수 있었고 미국에 있는 퍼듀 대학교에서 이제 저희는 수입을 해서 쥐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쥐를 SM22 알파라고 하는 그 베스큘라 스무스 머슬셀에서 과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생쥐와 교배를 해가지고 혈관 평활근에만 MDM2를 떨어뜨리는 낙하웃시키는 것 같은 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타민 D3를 이용해서 이제 혈관 석회화를 유발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낙하웃쥐에서는 혈관 석회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낙하웃쥐에서는 HDAC1이 이렇게 과발현되는 역상관관계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터디는 그 다음에 이거 좀, 엇갈려서 보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스터디 했었던 것은 이건 MDM2 몰레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MDM2는 여기 P53 바인딩 도메인도 있고, 그 다음에 SE 도메인, 징크핑거 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 링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틸 라이거스 엔자임 액티비티를 갖는 것은 링 도메인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연이어서 붙어 있는 Y489라는 레지두가, 타이로신 레지두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뮤턴트 컨스트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DM2 과발현하는 그런 컨스트럭터와 그다음에 Y489A 여기를 이제 추안시킨 것을 과발현하는 것 그리고 링 도메인을 날려버린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기 유비키틴 에세이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틀 라이게이스 엔자임 액티비티가 이렇게 잘 보이고요. 그렇지만 Y489A거나 델타 R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틀 엔자임 액티비티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 컨스트럭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생쥐를 만들었습니다. 즉 SM20알파 프로모터를 걸어서 생쥐를 와일드타입 MDM2를 과발현시킨 생쥐, 그리고 Y489A 뮤턴트 MDM2를 과발현시킨 생쥐, 그리고 델타 R을 과발현시키는 생쥐를 만들어가지고 쥐 표현형을 비교해 봤는데요. 와일드타입 과발현시켰을 때는 쥐가 이렇게 석회화가 나타나지만 Y489A나 델타 R을 과발현시킨 생쥐에서는 석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DM2는 이게 이제 메신저 RNA가 증가되기 때문에 MDM2는 그 전사 조절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러면 어떤 전사인자가 관여되어 있을까를 이제 스터디를 해봤는데 이런 이제 프로모터 매핑 어널리시스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1331, 1327 베이스 페어 업스트림에 있는 MXX1, 2 바인딩 모티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찾았고 그에 대한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실제 혈관 석회화가 일어났었을 때 MSX1과 MSX2가 익스프레션 양이 증가되는 것을 바이타민 D 모델이나 하이팻 하이칼슘 다이어트 모델에서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휴먼 샘플에서도 역시 칼시피케이션 되는 관상동맥에서 MSX1과 2 그리고 MDM2 익스프레션 양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애니멀 모델에서 레스큐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는 바이타민 D에 의해서 혈관 석회화를 일으키고 이때 아데노 바이러스로 이제 테일베인 인젝션을 해가지고 MXX1과 MXX2를 이제 과발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MXX1과 MXX2를 과발현 시켰을 경우에 혈관 석회화가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는데 이게 혈관 특이적인 MDM2를 낙하웃시킨 생쥐에서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MXX1과 MXX2에 의해서 나타난 혈관 석회화는 MDM2 디펜던트하다라는 것을 인비포 모델에서 저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서머리를 해보자면 그 classification 컨디션에 의해서 MXX1, 2가 증가되게 되고 이 MXX1, 2가 MDM2 프로모터 리전에 이제 결합됨으로 인해서 MDM2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서 이 MDM2가 H대구원에 폴리유피키네이션 시킴으로써 H대구원이 디그라데이션 되게 되면 여기서 렁스2가 과발현돼서 벡스럴 칼시피케이션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이런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모디피케이션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틸 라이게이스가 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모디피케이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먼저 생각했었던 것은 레딜레이션이라는 현상인데요. 메딜레이션 역시 유비키틴 라이게이션과 마찬가지로 E1, E2, 이틸 라이게이스에서 매게 됩니다. 즉 E1 라이게이스는 별로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네드8이라는 이와 같은 작은 몰레큘을 이렇게 E2로 이제 전달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E2는 E3라는 엔자임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E3가 어느 단백질을 레딜레이션 시킬지 그거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종류도 많고 스페시피시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떤 특정 단백을 레딜레이션 시키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네딜레이션의 경우에는 디네딜레이션 시키는 것 같은 엔자임도 이렇게 일군의 엔자임이 있습니다. 네딜레이션은 여러 가지 질환에 관여되어 있는데요. 심장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환에 관여되는데 특히 튜머에서 네딜레이션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네딜레이션이 실제 벡슐러 칼시피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는 그 벡슐러 칼시피케이션 모델에서 네드 이니비터인 MLN4924라는 컴파운드를 처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스 디펜던트하게 혈관 석회화가 감소되는 것을 인비트로 모델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 이제 네딜레이션 에세이를 해봤는데 이렇게 IP 베이스로 네딜레이션을 해봤더니 네드팔로 이제 풀다운 해가지고 끌려 나오는 걸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노가닉 포스페이트를 처리하게 되면 네딜레이션이 이렇게 증가되는데 이때 이제 MLN을 처리하게 되면은 네딜레이션 수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딜레이션 되는 단백질이 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LC-MS-MS를 시행해 보았고 이렇게 코마시 블루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요런 밴드 부분 여기 밴드 부분을 잘라 가지고 시퀀싱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단백질이 PAP1, HSP90, EEF, NBR, 그다음에 DDB란 요 같은 이제 단백질들이 네딜레이션 이노가닉 포스페이트 디펜던트하게 네딜레이션 되는 단백질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혈관 석회화가 관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각각 유전자를 다 낙다운하는 siRNA를 제작을 했고 각각에 대해서 이노가닉 포스페이트의 반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팝1을 si를 처리하게 되면 베스쿨라 칼시피케이션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si를 처리하더라도 이렇게 뚜렷하게 줄어드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노가닉 포스페이트에서 네딜레이션 되면서 또 실제로 칼시피케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관여되어 있는 그런 몰레큘로서 그 팝1 네딜레이션이 관여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증상을 이제 생각을 했었죠. 파릴레이션, 팝1에 의한 파릴레이션은 무슨 기전을 갖고 있냐면 이와 같은 이제 DNA 리페어에 관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팝토시스를 레귤레이션 한다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니비션 하는 것이 엔티캔서 드루그로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팝1에 의해서 그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막 연구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때 중국 팀에서 이 논문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팝1이 칼시피케이션을 일으킨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게 저희는 네딜레이션 되는 타겟으로 네딜레이션이 혈관 석회화에 중요하고 그 타겟으로서 파프1을 찾아가지고 이제 파프1 기능도 밝히고 네드1 기능도 밝히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딱 그때 이제 논문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좀 고민에 좀 빠졌었죠. 그래서 파프1에 의해서 혈관 석회화가 되는 쪽은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스터디하지 않고 그럼 그 업스트림을 연구하자 해서 파프1 자체가 네딜레이션 된다는 것 자체도 저희가 이제 처음 밝혔기 때문에 파프1이 네딜레이션 될 수 있고
그것에서 혈관석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캐스케이드를 저희가 밝히도록 연구의 방향을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드 에잇이 이제 팝본과 인터랙션 하는지 이제 확인했었고요. 좀 겹쳐 보여서. 네. 그 다음에 베스클라 칼시피케이션을 했더니, 파프1 자체가 네딜레이션 되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파프1 네딜레이션 되는 밴드가 이노가지 포스페이트에서 증가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로네이트 풀다운 에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파폴리머 형태가 되면은 보로네이트에 이제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보로네이트 풀다운 에세이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파폴리머리제이션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때 MLL을 처리하게 되면 파폴리머레이션이 감소됩니다. 또 파 엔자임 액티비티 자체도 저희는 이제 엔자임 키트를 사용해 가지고 잴 수 있었는데요. 이노가닉 포스페이트에서 파 엔자임 액티비티가 증가되지만 이게 MLL을 처리하게 되면은 회복되는, 즉 메딜레이션 이니비터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LN 사구이사 자체가 인비보 상황에서도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델로 바이타민 D에 의해서 만들어진 혈관 석회화가 MLN 컴파운드에서 이렇게 컴플리트하게 차단되는 걸 확인했었고, 인비보 모델에서도 역시 파릴레이션이 이렇게 파폴리머리제이션이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파 엔자임 액티비티 역시 인비보 모델에서는 증가되지만 이게 MLN 처리하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레딜레이션 시키는 파프 1을 레딜레이션 시키는 이틸 라이게이스가 뭘까라는 스터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틸 라이게스를 알아야 저희가 그의 특이적인 그런 어떤 뭐 좀 약제를 만든다거나 또 이스틸 라이게스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요. 저희는 다행히 그 전에 이런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노가닉 포스페이트를 처리한 벡스클라 스무스 머스셀에서 마이크로레이와 RNA 식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저희 이 실험을 한 주 목적은 RNA 식을 통해서 난코딩 RNA를 이제 찾고자 했었고 실제로 저희는 SUC74라거나 SUCSMOC1-2라거나 이와 같은 서큘러 RNA가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해서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교신 저자로 하고 그다음에 일저자는 지금 이제 경북대학교 약학대학에 가 있는 류주희 박사가 이제 주로 이제 제 박사과정 때 이제 일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논문은 이제 두 편을 실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스터디를 해둔 이제 RNA-seq 같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실제 이틸라이게이스가 뭐가 업 레귤레이션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8개 정도의 이틸라이게이스 활성을 갖겠다라고 예측되는 단백질들이 업 레귤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중에서 MDM2는 이미 저희가 2016년도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에이스테곤을 디그라데이션 시킨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인을 해보았더니 실제 저희가 QRT-PCR에서 실제로 증가되는 것들은 BARC3라거나 CBLB, 그다음 RBX1, 그다음 RNF11, 111과 같은 것들이 실제 칼시피케이션 자극에서 이제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파프 레딜레이션이 실제 레딜레이션에 관여되어 있는 이슬라이게스가 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각각 이 네 가지를 다 siRNA를 처리했습니다. 즉 siBRC, siCBLB, siRBXR 이렇게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노가닉 포스페이트 자체에서 여기 이제 세 번째 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레인에서 보이는 것처럼 파프1이 레딜레이션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각각 siRNA를 처리해 봤더니 유일하게 CBLB를 si 처리했었을 때만 이와 같은 파프1의 레딜레이션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즉, 파프1의 레딜레이션 시키는 이틸라이게이스는 CBLB일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를 더 해봤는데 실제 이노가닉 포스페이트를 처리하게 되면 CBLB 익스프레션 양도 증가되고 마우스에서도 인비보 모델에서도 CBLB 양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BLB를 락다운 시켰을 때 그럼 칼시피케이션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SI를 처리해 봤더니 용량 의존적으로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줄어드는 걸 확인했었고, 테일베인 인젝션을 했었을 때 인비보 모델에서도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EDP1은 이거는 이제 그 디네딜레이션 시키는 엔자임인데 그거를 과발현시켰을 때 용량 의존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혈관 석회화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그 CBLB 중에서 어느 단백질이
어느 레지두가 중요한지 이제 문헌 고찰을 해봤더니 CBLB 단백질 중에서 시스테인 373과 W400 이 부위가 중요한 레지두이다라는 거를 이제 팝 레딜레이션 중요할 것이다라는 걸 프리딕션 할 수 있었고 실제 저희 C373을 A로 초안시킨 거, 그다음에 W400을 A로 초안시킨 그와 같은 뮤턴트 폼의 CBLB를 제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파폰 레딜레이션이 이 뮤턴트 폼에서는 둘 다 상쇄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C373과 W400 블로킹 펩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즉 이거 펩타이드를 앞쪽으로 일곱 아미노산, 뒤쪽으로 일곱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제 뉴클리어 로컬리제이션이 아니라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텍스 시퀀스를 붙여가지고 펩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차단시키는 것이 혈관 석회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상과 달리 W400은 세포 내로 잘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W400은 제가 드랍을 했고 C373 플랭킹 블로킹 펩타이드를 만들었었을 경우에 보로넷 풀다운 SL에서 파폴리머레이션 되는 것이 감소되는 걸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C374 펩타이드를 쥐한테 주입했었더니 혈관 석회화가 현저히 줄어드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 혈관 침착도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침착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네딜레이션에 의해서 팝가 액티베이션 되는데 그때 이제 이노가닉 포스페이트에서 네드를 CBLB가 이거는 이스틸라이게스로 작용을 하고요. 이스틸라이게스로 작용하면서 파프를 네딜레이션 시킵니다. 이때 파프가 네딜레이션 되게 되면은 이게 파폴리머레이션 엔자임 액티비티가 증가되고 이것에 의해서 칼시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레딜레이션을 이니비션 시킬 수 있는 MLN 컴파운드를 쓰거나 또는 이틸라이게스로 작용했던 CBLB를 SI를 처리를 하게 되거나 또는 C373 CBLB의 블로킹 펩타이드로서 C374 펩타이드를 사용하게 되거나 또는 NEDP를 사용해 가지고 네드기를 제거해 주게 되면은 이게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을 리버스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네 가지 작용점에 대해서 모두 다 각각 저희는 지금 특허를 신청해 두고 일부는 특허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 혈관 석회화와 관련된 일은 저희 권덕화 박사가, 그리고 피카프에 의한 그런 일은 임용훈 박사가 있었는데요. 임용훈 박사는 지금은 이제 저희 랩을 떠나서 이제 벤처 회사에 가 있고, 그 후속으로서 후속 연구는 정한나 박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NRL 2.0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이 됐지만 예전에 이제 그 중견 유형 2라고 불렸었던 내지는 도약 연구라고 불렸었던 연구비를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6월부터 MRC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학 한림원 정의원이기도 하고 과학기술 한림원의 정의원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의학한림원 정혜근님이셨다는 걸 몰랐었는데, 예, 본 무대에서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그 질문, 어, 어, 저기, 방청객 중에서, 예, 참여자 중에 편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혹시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리면, 네. 교수님 되게 첫 번째 주제도 두 번째 답이 다 참 재미있고, 그 심장하고 혈관에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들을 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 보면 피캅이 이제 이 너무 과도하면 HDAC 아세틸레이션으로 안 그거는 이제 이완이 잘 안 되는 문제를 초래하는 거죠. 그때는요. 네. 네, 그-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적정량이 그럼 필요한데 그 적정량이 없으면 이런 캠카이네이즈가 아세틸레이션 안 되면 AMPK도 액티베이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심장이 이때는 그잘 수축도 못하고 이게 다일레이티브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히 기전은 저희도 아직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 되어야 옵티미제이션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연구를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예, 내부 메커니스틱하게는 좀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음, HTEC2를 과발현시키게 되면은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티가 나타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CAMKK2나 AMPK 엔자임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이건 다일레틱 카디오마이오패티. 저희가 예, 처음에는 이게 둘 다 심장이 커졌기 때문에 같은 현상인가 했었더니 저희가 나중에 예, 히스톨로지로 분석을 하고 보니까 그 한쪽은 심근 세포가 과증식되는 그런 형태로서 심장 비대가 나타나는 형태고 한쪽은 심장 세포가 빨리 죽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티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봤었을 때 이게 꼭 정반대되는 현상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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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제 그런 지금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그런 것은 그러면 하이퍼트로피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느 타이밍에서 피카프를 낙아웃 시키면 그러니까 예, 컨디션드 낙아웃으로 어떤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하면은 이게 계속 하이퍼트로피로 간다거나 아니면 예. 갑자기 하이퍼트로피가 될 것이 다일레트 카디오마이오패트로 전환이 된다거나 하는 어떻게 스위칭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 머크리머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예. 타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낙아웃지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적정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치료 타겟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흥미로운 거는 카이네이즈 2를 혹시 좀 선택적으로 아세틸레이션 시키면 이게 대사적으로 되게 도움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는 접근할 방법이 있을까요? 캠KK2를 아세틸리션 예, 시킨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SPB106이라는 컴파운드가 피카프 액티베이터로서 아마도 캠KK2 아세틸레이션 일으킨 것 같으니까 저희가 실은 예,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서도 그런 액티베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예, 캠KK2 아세틸레이션을 유도해서 어떤 페일러를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티로 빠지는 것을 프리벤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지금 다른 신부전 모델에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질문들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예, 국현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고 재밌고 한데 저는 조금은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베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히스톨로지 상으로서 어디에 캘슘이 어떻게 침착된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하게는 그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세포 내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보다는 세포 외에 익스트라셀러 매트릭스 내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상하죠? 그 현상 자체는 세포 내에는 칼슘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세포 밖의 매트릭스에 같이 엉겨붙어 있는 칼슘치가 증가된다. 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그에 대해서는 디베이트가 좀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캘슘이 침착되는 거는 엑스트라 셀룰라 스페이스에 캘슘이 침착되는데 우리 셀 시그널링은 주로 세포 안에서 일어난 MDM 몰리큘도 그렇고 E2 라기에이션도 그렇고 세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예, 네, 어떻게 연결 네, 궁극적으로 렁스2 같은 마스터 레귤레이터가 활성화가 되면은 세포 밖으로 MMP와 같은 물질들을 많이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매트릭스 프로틴으로 작용을 해서 칼슘 침착을 더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아까 그 펩타이드 그 C373이셨나요? 그것도 흥미롭던데요. 네, 그러면 결국은 파프 메딜레이션이 억제됐고 그 파푸원 액티비티를 그, 그 낮추는 작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파프원 액티비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예. 파프가 내딜레이션 되는 것을 떨어뜨리고 하면은 그게 이제 혈관 석회화를 프리벤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푸원이 꼭 석회화뿐만 아니라 세포 사멸에도 관여하고 막 이러다 네, 보니 그렇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될 가능성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셀데스 프리벤션 이런 효과들도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
프로텍션. 그거는 보진 않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팝 이니비터나 아니면 레드 이니비터가 모두 다 저기 엔티캔서 드러그로서 이제 그 그게 이제 사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와 같은 펩타이드가 어떤 엔티캐서로서의 효능을 가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았고요. 아직 저희 그에 대해서는 뭐 콜라보레이션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이나 참여 학생분들 질문이실까요? 아, 이 심장 혈관 걸쳐서 너무 아주 흥미롭고 또 다양하게 다른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진짜 기초 연구들을 해주셔서 너무 어, 부럽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교수님 연구 예, 엄청 좋은데. 아유, 예. 오늘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12월, 그러니까 올해 의학 할리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온라인이지만 박수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음, 그게 진짜 되게 교수님 항상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재밌고 중요한 연구들을 하셔서 예, 적용 가능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예, 다 저희 그 연구팀 중에서 심장팀하고 혈관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 예, 그렇게 이제 서로들 많이 그, 네, 팀워크 돼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혹시 들어서는, 네, 예,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지방대사 쪽으로 해서 논문을 하나 냈는데, 어, 예, 진짜 어렵더라고요, 거기는요.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그거 다행히 매듭은 짓고 논문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SGLT2 이니비터의 보호 효과는 기전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죠. 심장에 미치는 효과. 그게 대사를 쉬프팅 시키는 것 같아요. 아, 예, 케톤 바디 뭐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SGLT2, 지금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은데, SGLT2 이니비터를 써가지고 효과가 있는 게, SGLT2 낙아웃 쥐에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프 타겟 이펙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오프타게. 예.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팀에서는 SGLT2가 거기 신장에 뭐 있는 게 글루코스를 업테이크하는 거기에 이제 주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심장에 있는 SGLT2가 있고, 그게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고요. 예, 근데,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대사적인 쉬프트가 그 케톤바디 이용하는 쪽으로, 글루코스에서 케톤바디 이용하는 쪽으로 대사를 쉬프트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박병현 교수님의 경우에도 지금 같이 뭐 컬래버레이션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SL2에 의한 효과가 간에 미쳐서 간접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을 또 미치고 있고 좀 그렇게 좀 플레이오트로픽한 게 기전이 아닐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뇨 전 단계 약간 그래가지고 SGLT2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관심도 많고. 네. 저는 살 빼려고 잠깐 먹었었는데. 아, 글쎄요. 네. 살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거는 살 빠지는 정도는 되게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밖에 안 빠지는 예.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들어가십시오. 네.